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또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전통적 실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 총론의 입장에서 미시적 접근, 중도적 접근, 그리고 거시적 접근으로 봤죠. 우리가 실천의 범위를 가지고 범위를 대상과 연결시켜 보면 여기는 사회복지 실천, 접근 또는 실천을 할 때 미시적 접근, 미시적 접근에서 마이크로 있죠. 마이크로 어프로치에서 미시적 접근을 볼 때는 여기는 보통 직접 접촉을 통해서 이건 접촉. 근데 직접 실천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해요. 직접 접촉을 통해서 이끌어감으로써 보통 개인이나 가족 대상의 실천을 이렇게 미시적 접근이라고 보통 개별 사회 사업을 미시적 접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케이스 워크를. 그에 비해서 중시적 접근, 중도적 접근. 그냥 일부에서 중시적 접근이라고 하니까 중시적 접근을 썼습니다. 그래서 매조 어프로치에서 중시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분법적 구분, 상대적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상대적 개념으로 볼 적에 여기는 집단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분법적 분류에서 벗어나서 하는 집단 대상의 집단 대상, 소규모 집단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규모 집단 대상의 접근으로 보통 집단 사회 사업을 보통 중시적 접근, 중도적 접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거시적 접근, 거시적 실천, 소위 마이크로에서 이제는 매크로가 되겠지요. 여기는 적어도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 이런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통 우리가 지역 대상의 실천을 이렇게 거시적 접근이라고 하되, 자 여기는 지역사회 대상은 간접 접근이죠. 간접적 접촉. 클라이언트와 지금 간접적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써 보통 지역사회 대상의 실천으로 보통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이렇게 거시적 접근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라고 할 적에는 바로 개인도 그리고 가족도 그리고 집단도 보통 소규모 집단이죠. 그리고 지역사회도 있지만 지역사회는 별도로 지역사회 복지론을 별도의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인과 가족과 집단에 대해서 계율을 보고 그리고 실천 기술론의 영역에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살을 찌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으로서 개인은 개별 실천의 대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케이스워크, 마다음 개별 사회사업의 대상을 의미한다. 개별 실천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개인을 1대1로 만나 이렇게 되어 있죠. 1대1로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원조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체계의 특성. 개인이 나와 있는데 개인체계의 특성을 보면은 예방보다는 치료적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아주 중요한 그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사후적, 소극적, 치료적 개념보다 사전적, 적극적, 예방적 개념이 자꾸 강조되다 보니까 마치 사전적, 적극적 예방으로 하는 것은 절대 선인 것 마냥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범죄나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범죄나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적극적으로 예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듣기는 좋지만 사이 예방이란 단어는 결국에 사생활 침해를 말하는 거예요. 너 범죄를 저지를 거지. 너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일을 저지르기 전에 이리 와. 미리 가서 훈련 받아. 이렇게 교육 받아. 교정 받아.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 가난해질 거지. 좀 미리 좀 가난하기 전에 돈 좀 땡겨줄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말은 듣기 좋으나 사생활 침해라고.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가시화되는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적극적, 예방 차원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주된 것은 사후적, 소극적, 치료적, 해결적 접근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사회복지 실천은 가난해져 버린, 아파버린, 또 공장에서 다쳐버린, 또 한부모가 되어버린, 또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버린 과거 완료 분사가 이루어진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 사회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적극적 예방 차원도 강조하긴 하지만 주된 실천 현장은 사후적 소극적 치료적 개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방보다는 치료적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거기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체계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 물론 지금도 문제에 초점을 두지만 옛날과는 상상이 안 될 만큼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문제에 초점을 주지만 옛날에는 관심도 주지 않았던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자원이나 가능성도 아주 주요 초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요즘 보면 아픔이 들 때 웃음치료 또는 미술치료 이런 것처럼 또 다른 장점이나 장점화될 수 있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아픔을 순간순간 그것이 좀 더 길어지고 아픔을 좀 덜 느끼게 빈도수를 좀 줄이게 하는 이런 치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래서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겠지만은 옛날과는 달리 강점이나 자원에도 초점을 두는 시대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뭐 이것 부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실천은 관계론이지요. 사회복지사라고는 전문가와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개별화된 원조 과정을 진행한다. 개별화된. 옛날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자원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그 범죄 있는 사람으로 와, 그래서 같이 밥 한 끼 먹어. 이렇게 더불어서 밥 한 끼 먹이는 정도에서 끝났지만은 요즘에는 옛날보다는 상상도 되지 않을 만큼 소위 국가 총 생산 대비 복지 예산이 30%가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는 이제는 맞춤형이라고 하는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돌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체계의 특징은 개별화된 원조 과정을 진행한다. 우리는 맡을 때 맞춤형이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맞춤형.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고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고 아까 우리가 리치몬드도 결국에 개인과 환경 간의 의식적 조정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어떤 적응을 말하자면 의식적으로 조정을 했다는 것은 개입을 해서 뭘로 돌려? 인격 발달이라고 표현되는 적응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 과정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고 그들에게 불리한 사회경제적 압박을 변화시키도록 돕는다. 원조 과정이란 말을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자, 거기면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다뤄지겠지만 개별 사회사업의 구성 요소, 개별 사회사업의 구성 요소. 개별 사회에서의 구성 요소는 보통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 모형을 그리고는 펄먼의 4P를 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펄먼의 4P를 가지고. 이 펄먼은 개별 사회사업이란 1957년에 문제 해결 모형을 그림할 때 개별 사회사업이란 이렇게 그림어내면서 어떠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왔을 때 퍼슨이 왔을 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곳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일련의 프로세스. 이렇게 해서 4P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프로블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회적 욕구의 불충족이라든지 사회 문제의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의 미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사회적 욕구를 가진 아니면 사회 문제가 발생해버린 이런 등등을 우리가 문제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에는 당연히 클라이언트 개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가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 1957년에 펄먼의 개별 사회사업에 나왔을 때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별 사회사업만 있었던 시기에 말하자면 개별 사회사업을 원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곧 장소라고 이렇게 그야말로 구글 번역기에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죠. 이 장소는 기관이나 전문 기관이나 또는 시설이나 또는 뭐 단체 등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 관련 기관, 시설, 단체 등의 이런 연계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복지 협의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플레이스라는 용어를 자꾸 문제에서 옛날처럼 저거 장소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로 이 사실은 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펄먼에 대한 문제나 문제 해결 모형의 문제가 나올 때 기관의 유연성을 강조했다는 것은 바로 사피 중에 플레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과정. 어떤 과정? 원조 과정. 헬핑 프로세스. 원조 과정을 말한다는 거. 사실은 사피를 맞추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설명했지만 이해 못지않게 또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원조 아니겠습니까? 원조. 그래서 이렇게 펄먼은 사회복지 실전, 즉 그가 강조하는 개별 사회 사업의 4대 구성 요소나 개념을 사피를 가지고 설정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가족체계가 나와 있는데요. 가족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사회적 통념으로 볼 적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부드럽고 가족 같은 가족. 우리가 가족이란 패밀리.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뭐 패밀리란 영어를 father and mother. 그러죠? I love you. 이렇게 해서 이게 소위 머리말을 패밀리로 썼다고 해서 그런 거 인터넷도 봤습니다만 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참 좋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부모, 자식 간의 이런 사랑으로 말하자면 결속된 이런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패밀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패밀리 그러면 마치 어디 조폭 같이 설명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런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가족도 있고 역기능적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 메시지, 나 전달법을 주로 사용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배려로 명확한 경계선으로 자아가 분화된 이러한 기능적 이런 가족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유 메시지 너는 왜 그래? 라고는 질책이 보편화된 유 메시지를 주로 사용하고 이중 구속이나 신비와 같은 가장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역기능적 가족 체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가족의 항상성. 가족도 하나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행사에서 배운 것처럼 가족도 하나의 체계로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은 절대적으로 개방체계죠.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다른 가족의 영향도 보고 다른 사회적 분위기도 반영하게 되는데 이런 개방체계로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말하자면 이런 리비도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경향성, 항상성 또는 역동적 평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방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서 그것도 개방체계로서 항상성이라는 특징을 어느 가족이나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규칙. 모든 가족에는 가족 구성원이라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가족 구성원이라면 지켜야 할 이런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가족 규범, 가족 규칙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경로 효친 사상이 그 어느 나라 물론 우리가 서양이나 어느 나라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예의 범절이 없는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으로 싸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뭐 중국이나 아니면 서양에 가면 부모 앞에서 담배 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나 생각하고 우리가 볼 땐 저런 싸가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생활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생활의 모습을 비난할 건 아니지만은 특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민족이나 나라보다 예의 범절에 대해서 좀 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명사상이란 말을 또 끄집어냅니다만은 정명사상이 뭐예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 하는 것처럼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가족에서는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돼요. 그럴 때 그 나라, 그 사회, 그 가족은 건전하고 건강하고 건실한 사회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다하고 자식이 자식의 역할을 다할 때 그 가정은 따뜻하고 기능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고 하는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하나의 규칙, 지켜야 할 약속.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키자고 약속한 이런 그 규칙, 지키자고 한 약속을 바로 규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가정에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이런 소위 가족 규칙이나 가족 규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똑같은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는 존댓말을 써야 되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물론 이런 것이 자꾸 약해지긴 했지만 적어도 존댓말이라는 말이 사라지겠습니까? 서양 애들처럼 무조건 아버지도 너, 할아버지도 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약해져서 나이가 먹었어도 50 먹은 사람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엄마 아빠라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엄마 아빠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오히려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훨씬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그러나 그 말을 어린 시절처럼 유치한 표현이지요. 어린 시절 쓰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7살 되면은 이제 엄마 아빠 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 자꾸 이렇게 요구하지만 요즘 싸납게 옛날 주변에서 편들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살지 않다 보니까 엄마가 한 번 말했다고 해서 듣지 않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도 그냥 아빠 엄마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크다 보니까 나이가 뭐 또 자기 자식에게도 그런 말을 못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그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규칙. 또 가족 신화. 그 가족마다 지켜야 될 어떤 신념이나 가족 문화가 그 가족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압력으로서 바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족 신화라고 합니다. 또 그 외에도 가족의 경계. 가족과 다른 가족의 경계도 있지만 가족 구성원들 간의 경계. 미누친 모델,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을 강조하는 것처럼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에는 가장 바람직한 명확한 경계선도 있지만 아주 자유분방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남남처럼 살아가는 분리된 경계도 있고 너무 따뜻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도대체 나와 너 부모 자식 간의 경계도 없어버린 소위 믹서된 융합된 이런 그 경계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람직한 경계선은 명확한 경계선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시면 가족 문제 기능주의 갈등주의적 관점으로 본다면 기능주의에서는 가족 성원들이 아까 정명사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능주의에서 가족 문제란 가족의 기능이 통합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그리고 각각의 구성원들 간의 셋째 줄 규범과 역할 기대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어떤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체계론적 입장에서 결국에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기능 간 융화가 생기지 않고 그로 인하여 통합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가정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갈등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갈등론에서는 소위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불평등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이 표출된 것을 가족 문제라고 보면서 권력의 차이로 왜냐하면 권력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 갈등주의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호작용주의. 가족 문제는 가족의 형태나 가정의 형태나 기능이나 구조, 역할 수행 등에 대한 개념 규정이 달라서 개념 규정 때문에 그랬는데 개념 규정이 달라서 뭐냐면 이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당연히 옛날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왔던 아버지의 역할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자식 앞에서 웃고 싶어도 권위가 떨어질 거다 웃지 못하면서 싸납게 무겁게 말을 하는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런 세상보다 보다 밝고 개방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아빠는 맨날 나만 보면 혼만 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가르침을 그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가족 문제라고 한다. 이게 바로 상호작용주의에서 바라보는 가족 문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집단이 나와 있습니다. 집단.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집단의 개념, 집단의 특징 나오는데 같이 묶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구성원이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지고 보통 목표나 목적이라고 쓰면 좀 조직에 가까운 개념이어서 그냥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과 그리고 규범을 준수해가는 이런 실체를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집단이라고는 적어도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두 번 만난 것은 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빠진 것이 있군요. 그리고 당연히 공동체 의식. 우리란 단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we feeling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명시적이든 묵시이든 간에 지키자고 또 지키도록 되어 있는 약속을 준수할 때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념, 1번의 집단의 개념을 보시면 집단은 적어도 2사람 이상이 공통의 목표나 공통의 인지적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모여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주며 함께 기능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고 응집력을 발달시키는 모임을 말한다. 이게 문장을 길게 적었습니다만 복수의 구성원, 공통의 관심사, 지속적인 상호작용, 공동체 의식, 규범 이런 단어로 이루어진 실체를 집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의 특징에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집단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집단 체계. 자, 우리가 집단이라고는 결국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든 것은 모두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집단을 보면은 집단의 유형. 자, 여기에는 교재에 있는 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위에다가 짧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단을 분류할 때는 쿨리의 분류가 있습니다. 쿨리는 접촉 방식을 가지고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 봅니다.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1차 집단이라고 해서는 직접적, 대면적 접촉을 통해서 만나는 집단은 1차 집단이라고 합니다. 전통적 촌락, 또 확대 가족이 보편화된 전통적 가족, 또 그런가 오늘날에는 사실 핵가족이 중심이 그냥 가족, 직접적 대면적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2차 집단은 간접적, 피상적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교통통신의 발달에서 교통의 발달 정도만 하더라도 1차 집단이 더 비중이 컸죠. 그런데 통신이 발달되면서부터 이제는 차 타고 조금만 멀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전화로 해요. 화상 전화로 해요. 자, 이런 과정, 시대적 변화가 있는데 바로 이런 접촉 방식을 가지고 또 그런가 하면은 썸너와 같은 경우에는 소위 썸너는 소속감의 유무를 가지고 유무를 가지고 내 집단과 의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감이 있는 우리 집단이라고 합니다. 위 필링이 있는 거죠. 언제나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아파트에서는 우리 모교 우리란 말이 쉽게 그냥 나오면 그건 내 집단이에요. 그에 비해서 의 집단은 타인 집단. 우리란 단어가 붙지 않으면 타인 집단 또는 그들 집단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걔네들은 이렇게. 그 나라에서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맞으면 내 모국에 대한, 내 고국에 대한, 내 조국에 대한 말도 마치 걔네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한국이란 이런 용어 자체도 사실은 우리도 대한민국, 그레이트라는 말을 꼭 영국이나 일본만 쓸 건 아니거든요. 그레이트 킹덤 브리티시 킹덤 이렇게 대영 제국 아니면 대일본 제국 그게 아니고 우리도 수원 서포터스가 말하는 것처럼 대자를 길게 쓰면 대한민국 아주 용어가 참 좋은 용어예요.
어찌 보면 아시아란 소리가 나오면 사람들은 어디 생각하겠어요? 아시아 그러면 중국, 인도를 생각하고 일본을 생각하고 그중에 동북아시아 세 나라 중에 우리는 언제나 기억에 맞죠. 한국도 있었지 코리아도 있었지 이렇게 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만이라도 우리나라를 우리가 언급할 수 있어야 돼요. 중국은 세상의 코아라고 하는 가운데 중자를 쓰는 중국, 차이나라고 불러주세요. 일본 그러면 태양의 본산 한자로 쓰면 그냥 재팬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나라만 하고만은 중국의 55개 55개 소위 다민족 국가군인데 그중에 조선족이라고 하는 한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의 국가 가장 좁은 의미로 겸손도 아니고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만이라도 나라 이름을 부르고 싶다면은 코리아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대자를 장목으로 길게 더 대한민국이라고 하든지 대한민국이란 말을 우리라도 불러줘야 돼요.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맞아 우리나라도 걔네들 오는 것처럼 한국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잘못됐지만은 한국이란 용어 자체도 우리라도 대자를 붙여서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바로 이 소속감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는 소속감이 있느냐 없느냐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람 연생하는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 소속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여기의 집단을 소속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준거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해서 다루고 평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목표 달성 유무의 판단 기준을 준거라고 하는데 준거 집단. 이것은 미래의 이상으로 삼는 집단. 맞아, 목표 집단이에요. 목표가 뭐예요?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목표 집단을 바로 준거 집단이라고 해요. 인간들의 성장이라거나 인간들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준거 집단이 소속 집단이 되고 준거 집단이 소속 집단. 여러분들은 지금 소속 집단은 수험생 집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집단은 사회복지사 1급 합격자 집단이에요. 지금은 준거 집단으로 1급 합격자 집단을 설정하고 있지만 1급에 합격하는 순간 준거 집단이었던 1급 합격자 집단은 소속 집단이 되어버리고 또 다른 한 단계를 높인 또 다른 준거 집단이 설정이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준거 집단, 그래서 소속 집단이 준거 집단 가장 재미있는 가장 짜릿한 이런 순간들은 준거 집단이 소속 집단이 되는 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집단들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볼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집단이라고 이제 목차를 좀 분류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자연 형성 집단은 목적의 유무, 의도성이죠. 의도 또는 목적을 가지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 집단은 자연 집단, 번호가 이쁘지 보더군요. 사회복지 실천의 집단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연 집단. 자연 집단은 의도가 없이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집단은 자연 집단이에요. 나하고 같은 동네에 사시네요? 술 좋아하세요? 운동 좋아하시네요? 이런 사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만나다 보니까 집단이 된 거예요. 아까 집단은 그 개념이 뭐였어? 둘이 만났다 해도 집단이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나 목적이 그리고 지속적인 만남이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우리란 단어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먼저 만나고 나서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형성 집단. 형성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의도를 설정한 다음에 목적을 설정한 다음에
조직을 하는, 집단을 조직하는 이런 집단. 그 때문에 목적이 설정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에요. 여기에는 그게 과업 집단과 그리고 치료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적에 과업 집단은 집단의 과업 완수의 목적, 의도를 두고 있으면 과업 집단이라고 불리는 타스크포스라든지 어떤 위원회라든지 어떤 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단의 과업 완수의 목표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 집단은 성원들의 욕구 충족에, 요구가 아니라 욕구입니다. 니드. 어떤 문제 해결이나 또는 욕구 충족이나 이런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은 치료 집단이라고. 치료 집단에는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사회화 집단 등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물론 우리가 집단 사회 사업을 할 적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죠. 지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심리적 교류도 하고 그리고 서로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떤 정보 심리적 교감이라고 해요. 심리적으로 교감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도록 사회복지사가 적극 원조하는 집단은 지지집단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집단은 교육집단. 클라이언트의 잠재력 개발을 유도하는 집단은 성장집단.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집단은 치유집단. 사유화 집단은 사유적 기능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면 사유화 집단이라고 하는데 전부 성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치료 집단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거기 오면 그냥 집단 체계에서 여기 나오는 여러분 교재 위에 빈 공간에 쓸 수 있는 이 내용 말고 바로 집단 체계에서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을 나눴는데 이 형성 집단에는 사실은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 쓰지 않았지만 과업 집단 그래서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을 따로 목차를 설정을 해서 치료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사유화 집단, 지지 집단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고 간단하게 핵심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과업 집단은 그 목적 자체를 어디다 둔 거야? 집단의 과업 안수에 둔 그런 집단을 바로 과업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핵심적으로 집단의 과업 안수에 주목적을 두는 것은 과업 집단이라는 것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주된 목적을 집단 과업 안수에 두는 과업 집단도 있고 주된 목적을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에 두는 과업 집단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눠보고 있습니다만 혼돈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주된 목적을 어느 한쪽만 목적을 설정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에 주된 목적을 두면 치료 집단. 집단의 과업 안수에 주된 목적을 두면은 과업 집단. 이렇게 해서 노트 정리한 정도에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곧잘 문제를 보면 자조 집단이 나와서 같이 목차를 설정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조 집단은 지지 집단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문제나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답답한 가슴도 교감하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정보도 교류하는 집단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원조하는 집단은 지지, 사회복지사가 지지하는 집단, 사회복지사가 서포트하는 집단은 지지 집단이고 집단 구성원들이 그렇게 집단을 운영해 가면은 자조 집단, 스스로 돕는 집단이라고 해서 자조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조집단, 특정 목적을 성취하고 성원 간 원조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발적 소집단이다. 특정 장애나 생활상의 문제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동료들에 의해서 구성된다. 대면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원인지향적이어서 성원들에 의한 개인적 책임 과정을 중시한다. 정서적 지지는 물론 물질적 원조, 개인적 정체감 고양 등도 한다. 특히 3번에다만 체크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지지집단과 유사하되 차이가 있다면 사회복지사의 지지라는 것이 있으면 지지집단, 집단 성원들 스스로의 돕는 과정이 중심이 되면 자조집단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 중에 지역사회는 강론으로 빼놓고 해서 개인과 가족과 집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로서 관계론, 면접론, 과정론, 기록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